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오늘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인데요. 지난 10일 출범 후의 첫 도발이니까 나흘 만인가요? 자, 새 정부 대북 대응 전망과 북한 코로나19 상황도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 의원님 하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예, 저도 좀 쑥스럽네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북한의 첫 도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겨냥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기보다는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네. 앞으로 핵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모든 어떤 각의의 목적에 맞게 각의의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쏠 수 있는 건 다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핵의 사용을 전쟁 억제, 전쟁 방지용으로만 쓰지 않겠다. 이런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선 지도자가 말을 해놨으면 당연히 실행을 하는 체제고 네. 거기에다가 굳이 곁들인다면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점 타격이니 사실상 선제 타격을 암시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랄까 네. 맞대응 성격의 복합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기대로의 무기 개발이나 판단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예, 자기가 할 길 가는 거죠. 예. 자, 어제 합참이 발표하면서 보통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은 미상 발사체 발사 보통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어제는 미상의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적시를 했어요. 예. 이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좀 다른 표현인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적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종석 신임 국방장관의 지시라는 거거든요. 네. 합참은 원래대로 그냥 미상 발사체였는데 이거 고쳐라 이거죠. 탄도미사일이라고 분명히 해라. 근데 이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상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문제의식에다가 네. 미사일이라고 해야 국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야 되죠. 예. 보통 포는 유엔 안보리에 갈 일이 없는데 네. 탄도미사일이라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게 약간 정치적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들이나 국내에서 기관의 분석은 뭐냐면은 이게 초대형 방사포라는 거예요. 방사포다. 예. 예, 그러면은 초대형 방사포는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고 있는데 3발이 탐지됐기 때문에 한 발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초기에 합참이 애시당초 제안한 대로 미상의 발사체가 맞고 굳이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포입니다. 대포. 그냥 대포다. 예, 대포죠. 그러니까 이 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상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미사일이라기보단 대포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도미사일하고 일반적인 대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상 미사일이냐 포냐의 기준은 엔진이 달려 있느냐 아니냐예요. 포라는 거는 그냥 발사관에서 자체 화약을 연소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걸 대포라 그러고. 네. 그게 아니라 연료가 연소되면서 하나의 엔진을 통해 가지고 분출이 되면은 이것은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말장난 같지만은 요즘 북한은 포가 워낙 발전해서 대포가 미사일하고 성능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대포냐 미사일이냐 이렇게 따지면 굳이 얘기하면 대포고 예. 단지 위력은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닌 걸 그렇다고 탄도미사일이라 그래버리면 이거는 또 사실관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네.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부터 우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발사체를 다 분석하고 얘기해도 늦지가 않은데 이런 면에서 우선 그 발사한 순간부터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다소 좀 과욕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건 어떻게 아니라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7차 핵실험 준비는 마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시기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실험이라는 게 이번에는 어떤 핵실험이냐인데 2017년에 이미 북한은 증폭 분열탄 핵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력의 핵폭발을 이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무기화한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쏴는 걸 봤을 때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저위력의 핵탄도 실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폭발력이 큰 핵실험보다는 소형 핵무기를 갖다가 실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관측이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날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핵실험 한다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이렇게 미루는 거 보면은 아마도 미국의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릴 거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가 아닐까? 이런 어떤 그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 거죠.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맞춰서 전후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권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어제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적합하다라고 이제 여야가 이제 판단한 거죠. 제가 참 특이하게 본 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거의 다 미국에 이렇게 경도돼 있는 어떤 강경보수 일색인데 그나마 유연하고 균형 잡힌 말을 하는 분을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꼽고 또 이분이 주중대사도 하셨고 그래서 나름 미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 틈 사이에서 그래도 중국과 북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그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그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백신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든가 또 지난 정부에 북한하고 합의한 것도 이어달리길 하겠다. 그러니까 바톤을 받겠다 그랬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매파들이 그 주류를 이룬다면은 또 하나의 다른 축에는 비둘기파를 구성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물론 그 자질론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논란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민주당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권영세 장관도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 우리 정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의 그 함정에서 쏜 총탄에 바다에서 살해당했거든요. 그때 왜 살해당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넘어오면 방역이 뚫릴까 봐 방역 조치를 했다고 그때 북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지금 백신도 없고 진단키트도 없는 그 북한에서 한 번 뚫리면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은 북한의 원래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전염병 위협이라면은 저는 이건 좀 뭐 많이 나갔다고는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94년 5년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국가 거의 붕괴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북한이 지금 거의 갑작스럽게 비상사태로 진입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 문제가 자칫 풀리면은 북한에서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그 백신이 없는 나라이고 면역 수준이 굉장히 저열하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주로 그런 나라들에서 신종 변종 그 바이러스가 탄생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이거 국익이 걸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핵 문제나 이런 문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가지만은 이 방역 문제만큼은 기존의 남북관계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네. 저는 굉장히 적절한 어떤 방향이다.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건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18만여 명이 격리가 돼 있고 6명이 지금 사망했다라고 그 보도를 했고요. 또 북한에서 표현은 유혈자라고 되어 있는데 18,000명 그러니까 유혈자 그러니까 발열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 18,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까지 감염됐을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들으신 정보가 있으신지요? 그 북한에 이제 진단 키트가 들어간 건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진단 키트는 들어가 있어요. 예, 진단 키트가 이제 막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몰랐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규모라고 할 때는 이거는 거의 어떤 폭발적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뭐 봉쇄를 하고 격리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북한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어떤 그 고난의 행군 이후로 예기치 않은 재난적 상황으로는 이게 최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발열자가 얼마고 격리된 게 18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방역 의료 체계는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밖에는 네.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밝혀진 게 이 정도라면 실제는 그 곱하기 3 내지 5배는 잡아야 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북한 발표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백신이나 치료제 지원도 하겠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자, 북한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면은 네. 저는 결국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예, 뭘 주겠다, 뭘 요청을 하면 뭐 이런 조건절 붙이면은 남북 관계는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 요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냥 보내야 되는 건가요? 예컨대 국제기구에 기탁을 한다든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예, 뭐 어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것이 가는 거지. 지금까지 쌀 준다 그래도 안 받았던 북한이에요. 네. 예, 문재인 정부 때 100만 톤 보냈다가 5만 톤 보낸다고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뭘 적선을 한다, 무슨 북한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든가 네. 주변국과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에 의료 방역 협력을 하겠다든가 뭔가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사실은 뭐 요청하면 주겠다 이러면 요청 안 해버리죠. 그게 여태까지 남북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김종대 교수였습니다.